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집단 상담의 기초 3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집단 상담의 이해 그리고 집단의 치유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집단 상담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어쨌든 간에 집단 상담자라고 하는 이제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죠. 이 집단 상담자가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집단원들이 함께 그 집단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 자질, 그리고 이 집단 상담자의 전문성, 그리고 이 집단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문제 행동, 그리고 집단 리더십과 공동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3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역할들을 보시면요. 사실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그 개인 상담에서 그 상담자가 하는 역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대상이 이제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걸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아요. 우선 이제 집단 상담자는요. 집단원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 이러한 집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상담자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집단이 개인적으로 집단에 참여하는 목표도 있을 수 있지만요.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집단이 가지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집단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원을 선별하고 선발하는 과정도 집단 상담자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집단 상담에 대한 이해를 첫 시간에 배울 때 집단 상담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집단 상담을 참여할 때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이 더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었는데, 위기 사안을 겪고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단 상담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은 다른 집단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집단원을 선발할 때 이런 집단 상담자가 현재 이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집단 참여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집단은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떠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집단 과정이나, 또는 이 집단의 목표나 회기수나, 또는 언제 집단을 할 것인지, 집단의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를 해야 되죠. 비밀 보장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는 것도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죠. 그리고요. 집단원들끼리는 이 집단 상담 내에서 갈등이나 우리 앞선 시간에 배운 집단 역동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집단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격려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단에서요, 한계를 설정하고 규칙과 시간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집단에서 집단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그리고 이제 집단을 한 회기 시간을 얼마나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이 집단 상담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집단 상담자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 자기 개방 같은 것들도 집단 상담자가 먼저 보여주게 되면 집단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좀 털어놓게 되는 자기 개방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인 거죠. 집단원에게 먼저 자기 개방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그런 모습들, 또는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는 뭐 피드백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단 상담자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그걸 보고 집단원들이 또 더 긍정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단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집단 과정을 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집단원 간에 여러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집단 과정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집단 내용보다는 집단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단원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단에서 지금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집단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초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워요, 섣불리. 근데 집단 상담자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 작업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상담자는요,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을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충분한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집단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집단 과정이나 어떤 집단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갖고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자의 자질인데요. 자, 우리가 집단 상담자의 자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거의 인간적인 자질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아요. 사실 뒤에서 이제 집단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 자질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집단 상담자의 자질은 거의 인간적인 자질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면 거의 내용은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제목만 보셔도 이해가 되시기는 할 거예요. 집단 상담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선 자기 수용이죠. 집단 상담자는요, 우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그런 자기 수용을 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면 누구나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죠. 그럴 때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들 앞에서 내가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이 약점도 나의 일부야. 내가 이런 약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나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먼저 자기 수용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집단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집단 과정을 더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내가 나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사람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러면 그에 따른 집단 과정이 더 촉진될 수 있고, 또 집단 역동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에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작은 실수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약점을 보일 수 있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집단원들과의 좀 더 돈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상담자도 사람이다. 상담자도 그런 실수를 한다. 상담자도 약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집단원들은 집단 상담자를 어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참여하면서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약점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단원들도 자기 수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수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인데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다른 사람이 했는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죠. 보시면 새로운 경험이나 자신과 다른 유형의 삶과 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인데요. 자, 자신과는 좀 다른 유형의 삶과 가치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개방적 태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자는 한 번도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단 안에서 외국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원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집단 상담자는 나는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지만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집단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외국을 안 나가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단 상담자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삶 또는 자기하고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집단원들은 자기 개방을 더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집단 상담자는 이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대 미혼모 집단을 운영하는 집단 상담자가 있어요. 근데 이 집단 상담자는 10대 미혼모가 아니죠. 그러면 이 10대 미혼모들이 좀 자기하고는 다른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집단을 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미혼모들이 자신의 어떤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걸 노출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 집단 상담자가 이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하고는 다른 삶이지만 그래도 이 미혼모들이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집단원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 상담자는요, 정서적으로 쉽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유형이나 좀 다양한 그런 가치관들을 다 섭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막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보이지 않게 되고 좀 더 유연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더라도요, 여기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부정적인 피드백도 솔직하게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집단원들이 집단 상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도요, 그 이야기가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방적 태도도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적 자질 중에 하나죠. 굉장히 집단 상담자가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부분이나 자기하고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집단원들이 자기에게 좀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다. 그럼 나는 그런 거는 취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보겠다. 이러면은 집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집단 상담자는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자기하고는 다른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걸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집단 상담자는요, 기본적으로 집단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안녕과 복지,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집단 상담자로서의 어떤 인간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시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도요, 너그럽게 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결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한 삶에 대해서 배려, 돌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내가 이 집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집단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삶에서 좀 더 행복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인데요. 자, 선생님들 앞서서 우리가 2강에서 그 집단의 치료적 요인 중에 유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는 실제로 그 집단을 너무 진지하고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머 감각 또한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하는 어떤 인간적인 자질로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집단원에게 좀 치료적으로 의미 있는 웃음이 나오도록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치료적으로 의미 있는 웃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유머 감각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집단 상담 자체가 진지한 과정이라고 해서 너무 집단을 다 진지하게만 몰아가고 어떤 웃음도 하나 없이 그냥 계속 모든 문제를 다 너무 진지하게 경직된 상태로 딱딱하게 풀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집단 상담자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유머와 웃음을 통해서 집단원이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좀 주부들끼리 참여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이제 그 집단에서 집단 상담자가 이제 주부들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주부가 슬퍼하는 거죠. 저희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너무 외롭고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서 너무 힘들고 슬프시겠네요, 이렇게만 살펴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유머를 좀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밥을 안 차리셔도 될 만큼 너무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너무 좋으시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집단에 지금 참여한 집단원들이 맞아 부럽다라고 하면서 같이 서로 웃으면서 박수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좀 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남편한테만 의존하고 남편이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남편 밥도 안 차려줘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 밥 차려준다고 막 힘들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남편한테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었구나, 이렇게 좀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머 감각을 통해서 집단원 간의 긴장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게 되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금지되어 왔었던 그런 주제들을 좀 큰 저항 없이도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집단 상담자가 유머 감각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금지되어 온 주제라고 했을 때 뭐 이혼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죽음에 관련된 이런 주제들을 어떤 면에서는 유머로, 웃음으로 좀 승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유머 감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집단원이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을 조롱하거나 또는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비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집단을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풀어가기보다는 좀 가볍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하게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발적 모범인데요. 자, 우리가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에게 모델이 될 수 있죠. 집단원들은 행동 변화를 할 때 좀 이제 누군가를 보고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럴 때 집단 상담자가 모델이 되어서 집단원에게 대리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이 집단원들은 어떤 새로운 행동 변화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좀 참고할 만한 인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무런 인물이 없었어요. 근데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이 행동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모델이 되어준다면 그에 관해서 뭔가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집단원들에게 충분히 나를 통해서 집단원들이 이전에는 못했던 행동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도 좀 더 집단원들에게 어떤 치료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 역시도 집단 상담자의 어떤 하나의 자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자기 개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말만 하기보다는 집단 상담자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도 알고 그리고 자기 개방을 충분히 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집단 상담자가 모범을 보여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집단원들이 집단 상담자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도 새로운 행동을 과감히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원들의 말을 유심히 경청하고 지켜봄으로써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른 집단원들이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집단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이제 집단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집단원이 있을 때 그 집단원의 행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칭찬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희 씨는 집단에 참여하면서 보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네요. 아까 전에도 이제 순희 씨가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지금 다른 분들도 영희 씨처럼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 지금 그 집단원은 또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집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집단원들은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방식이구나. 이런 것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발적 모범이라는 것은 집단 상담자도 보여줄 수 있지만 또 집단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집단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 에너지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카리스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단을 운영할 때 집단 상담자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러기보다는 집단 안에서 충분히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동적인 그런 힘이나 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와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나 리더십하고 연관이 되고요. 집단 상담자는 이런 심리적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런 심리적 에너지에 관해서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집단 상담자도 소진이 올 수 있죠. 내가 이 집단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욕구나 또는 이 집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리적 영양 공급을 계속 받아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 해나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러한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 추구인데요. 자, 이거는 앞에서 개방적 태도하고 되게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방적 태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새로운 경험 추구하고는 좀 다른 게, 부정적인 피드백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나하고 다른 것들도 좀 가리지 않고,
뭔가 편식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개방적 태도하고 좀 연관이 더 된다면요. 새로운 경험 추구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 상담자가 자기하고는 좀 다른 문화나 어떤 다른 가치관, 세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자 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것과 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경험을 내가 더 추구하는가? 개방적 태도라는 거는 내가 그런 다른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피드백이나 평가 중에서 부정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랑도 좀 더 연관이 된다면 새로운 경험 추구는 뭐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내가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충분히 배울 의향이 있는가와 더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삶을 좀 조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넓고 깊은 경험이 다른 집단원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단 상담자도요.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요. 그만큼 다른 집단원들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집단 상담자가 가져야 하는 자질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창의성인데요. 창의성도 중요하죠. 기존의 집단 운영 방식만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요.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독창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자가 계속 기존 방식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집단원들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진부하게 느낄 수 있다면 집단 상담자가 계속 발전하려고 하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창안해서 자꾸 집단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집단원들은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집단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이 집단에 가서 얻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집단 상담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하고 시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단원들이 집단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풀어냈을 때 집단원들이 말한 것에 단서를 가지고 집단원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능력도 포함돼요. 그런 단서를 가지고 저런 집단원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제 집단원이 집단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단서만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집단 상담자의 창의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창의적이지 않은 집단 상담자는요. 집단원이 보여준 단서만으로 집단원의 어떤 문제를 탐색하거나 또는 집단원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창의적인 집단 상담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집단을 더 재미있고 기존하고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어떻게 했을 때 이 집단원의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집단에 참여할 경우에 집단 상담자가 훨씬 더 그 집단원들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이해예요. 자, 공감적 이해는요. 집단원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집단 상담자가 이해한 내용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자, 선생님들 공감적 이해는 상담을 배우시는 분들은 거의 되게 많이 들어보신 용어이실 텐데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도 이 공감적 이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원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가 이해한 어떤 내용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는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의 어떤 경험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 이런 감정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집단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좀 집단원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민감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집단원의 감정 세계에 머무르다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선생님들 공감적 이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그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거나 빠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를 한다는 거는요. 잠시 그 사람의 감정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선생님도 혹시 유미의 세포들 웹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유미의 세포가 그때 이제 남자 주인공의 몸으로 이렇게 놀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미의 세포가
좀 탐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적 이해거든요. 아, 이랬구나. 지금 얘는 이런 생각을 해왔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그 감정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이렇게 느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모든 감정에 대해서 다 공감적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공감적 이해가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모든 감정에 대해서 다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집단의 과정이 너무 진부해지거나 또는 이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집단원이 느낄 수 있는 치료적 효과가 또 이제 극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인 특성에 관해서 집단 상담의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인 코리는요, 개인적 힘, 유머, 창의성, 용기, 함께함, 집단 과정에 대한 신뢰라고 해서 집단 상담자가 저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